첫 번째 아이템은 이겁니다.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아 이제 정의 구현이 됐어요. 아 저 이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유시민 드디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 확정됐는데 저게 저거잖아. 뭐 한동훈 계좌 털었다. 반부패 부장이었을 때 네. 자기 계좌랑 털었다고. 노무현재단 계좌 털었다고. 맞아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막 난리치더니 유튜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니 저기 뭐 사필 규정인데. 그렇지. 근데 제 기억이에요. 제가 왜 저걸 까맣게 잊고 있었냐면 3년 전인가 제 기억에 그 항소심 나왔을 때 고등법원에서 사과문 썼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내가 뭐 적대적으로 너무 이제 정서적인 편협함에 빠져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지. 검찰에 사과한다. 내가 너무 국가기관을 악마시켰다. 그렇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상고한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여자한테 사과 안 했어요. 또. 사과 안 했죠. 그러니까 선택적 사과라고 그때 그렇지. 그랬고 아니 자기가 악마한 그게 있으면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당사자한테 밝히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했는데 그리고. 그건 아니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내가 좀 지나쳤던 것 같다 이런 그렇지. 식으로 사과를 했는데 그래서 결꼬리를 내리는구나 어쨌든 간에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놓고 상고한 거예요. 때려 맞은 거지. 근데. 이번에 그 대법원 주심이 노정희 대법관이에요. 예. 성관위원장 하셨던 분. 그때 한번 난리 났을 때 성관 네, 우리 연수원 우리 반 교수님이었어. 아,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구나. 노정희 대법관님이. 근데 거기 뭐 노정희 대법관은 완전히 진보로 분류되잖아. 예. 근데 거기서도 유죄가 확정이 된 겁니다. 아 너무 명백하니까. 그러니까.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도 그 사과문에서 그 약간 시인을 했는데 이런 방식에 너무 뭐랄까 전형적인 이런 방식에 너무 익숙해요. 요즘 유행같이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이야기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본질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로 공격하거나 그렇지. 그 기관이나 기구를 무력화하거나 그렇지. 이런 식으로 뭔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 원조격입니다. 3년 그렇지. 4년 전에 저렇게 아니 내가 어딘가 가서 핍박받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 동지들이 다 그렇지. 이렇게 어목한 검찰 하에서 저 윤석열 검찰이 저 악마 같은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모두 이렇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자기 그냥 과대망상에 걸려가지고 막 한 거예요. 아니 뭐 그동안에 너무 많잖아. 유시민도 유시민 뭐 우리 흑석 김의겸 선생도 맨날 무슨 뭐 청담동 술자리 같은 거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한 발짝 떨어서 객관화해서 보면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진짜 위험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그냥 아유 뭐 쟤네들 원래 맨날 그러니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해요. 그렇지.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러면 아유 또 말도 상대해주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당시 한동훈 검사는 이거는 위험하다. 그렇지. 이거 한번 정의 구현해야겠다. 해갖고 판단을 내린 거죠. 오늘 이제 그렇지. 최종적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선택적 그럼. 사과 말고 제대로 자기가 그렇게 당시 했던 이유와 그다음에 당시에 자기가 딱 꼭 집어서 지목했던 한동훈 당시의 검사와 사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안 할 거야. 저 안 사람들 특징이 그렇더라고. 안 근데 하겠죠. 내 생각에는 지금 요게 끝이 아니고요. 유사시민. 한동훈 위원장이 민사도 제기해 놓은 거잖아. 지금 5억 네, 원대 더 큰 거 하나 있죠. 손해배상까지 제기해놔서 그것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사실, 형님 형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민사 가서 민사는 아까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데 얼마냐? 이제 금액의 문제인데 얼마냐? 한동훈 위원장은 약간 이제 상징적으로 너가 이렇게 잘못했어라는 것 때문에 5억 원 위자료 청구를 한 건데 모르지 그렇게까지는 안 뭐또 나온다. 이번에 최태원 그 회장 그 위자료 막 20억 나오는 거 보고도 모르겠지만 근데 많이 그러니까 막 뭐 5억 이렇게 뭐 많이 나오지 않고 한 1, 2천원만 원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겨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로 검찰권을 남용해가지고 뭐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벌주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마타도어를 펼치고 가짜뉴스를 통해서 혹세무민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식의 프레임을 잡는 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우리 정치권이 지금 그게 너무 역치가 낮아져서 그렇지. 당연하게들 받아들이는데 맞아.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아마 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초반에 이렇게 교훈을 주고 시작하네요. 그렇지. 예. 맞아요. 네, 오늘 사실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오늘 한 위원장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예. 올려주세요. 제가 사진으로 해놨을 텐데, 그러니까 유시민 씨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서 최종 이제 확정이 됐다. AI 시대는 가짜뉴스 선동 더 쉬워지고 정교해진다.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까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선 더욱 위험하다. 그리고 저 내용들을 쫙 보면 일타쌍피 우리가 보통 일타쌍피라고 하잖아요. 뒤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이제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애완견 운운하는 삐뚤어진 언론과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딱 그 진짜 전형적인 일타쌍피죠. 일타쌍피죠. 일타쌍피인데다가 제가 그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왜 SNS에 올린 글 관련해서 우리 저기 대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평가하시고 그렇지. 분석하시고 하는 걸 들어봤잖아요. 저는 일관되게 어떤 시각에서 분석을 하고 있냐면 저는 이제 당원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검찰에 계실 때 그리고 장관 하실 때는 일단은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장관으로서의 워딩들 물론 민주당에서 뭐 정치적이라고 막 비판하고 그렇지. 하긴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보단 조금 더 어떤 정치 철학을 담을 메시지들을 어떻게 내나 그걸 항상 좀 유심히 관심이 이제 있게 보거든요. 검사 법무부 장관 때가 아니라 야, 이제 아니라. 지금의 이제 근데 조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메시지가 제가 그 좋지. 첫 번째 아까 댓글이 너무 곽관용이 한동훈을 깐다 그래갖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진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름이 관용이잖아요. 그렇지. 그 관용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관용론 똘레랑스. 그 유명한 볼테르라는 학자가 쓴 이제 관용론에 뭐가 있냐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나는 당신의 말을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멋있네. 이게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한 얘기를 딱 보면 나는 가짜 뉴스에 피해를 받았다. 그러나 그런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능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언론을 그렇지. 비하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가볍게 쓰신 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뭐랄까 시의적절하고 되게 확 와닿더라고요. 네, 메시지가 깊이가 좀 있다. 그러니까 저번에 라는 헌법 평가를. 84조 얘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이제 등판 확정이라고 더더욱 또 뭐 생각을 무조건이죠. 전당대 등판 확정이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민주당 이슈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뭐 언론이 애완견이니 애완견 우리 집 애완견한테 모독적이고 이건 뭐 기레기니 막 이렇게 지금 막 나오는 그런 양문석. 메시지들 사이에서 이 한마디로 이 딱 줄로 유시민도 저격하고 그리고 현재 민주당의 언론관이나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말 폐부를 팍 찌르는 것 같아. 예의 바르고 좀 깔끔하고 정제된 표현이 있어가지고 약간 저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저는 이제 보수 정당에 또 그렇지. 소속이기도 하고 제가 바라는 약간 그 우리 보수 정치, 대한민국 정치의 리더는 약간 엘리트주의적인 리더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취향입니다. 나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정치인의 말이 뭐 재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은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저는 품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제되고 세련된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메시지가 굉장히 정제돼서 나오는 느낌이 좀 있고 사실 말실수도 안 하잖아. 잘 안 하죠. 말실수. 페이스북을 딱 보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치.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홍준표 시장 같은 분들 홍 시장님은 목소리 들려버리지. 인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SNS에. 근데 그러니까. 역시나 페이스북에 쓰시는 글도 보면 좀 깔끔한 성격이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가 워낙 뭐 본인이 지금 초조하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막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가해주면서 좀 정치판에 지금 이슈를 좀 정리해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굉장히 이게 좋게 봤어요. 저도 네. 뭐 한 위원장 뭐 무조건 내가 지지한 거 아니고 떠나서 저는 이 글 하나 말 하나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응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렇지. 또 시의적절하게 그 본인이 어쨌든 본인 기자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게 자기랑 관련된 그렇지. 판결이 났는데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주면서 시의적절하게 또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런 이슈랑 같이 연계시켜가면서 뭔가 철학을 전한다는 것 자체에서 이번에 시의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당대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 댓글 좀 먼저 잠깐 볼게요. 타구님 오랜만이다. 백 대장님, 곽 의원님 몸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오늘 야근하면서 방송 봅니다. 언제나 응원을 왔수다. 팬클럽 있습니다. 모든 정치 유튜브의 최종점에 설 때까지 화이팅. 고맙습니다. 타구님 역시. 여름조아님, 김현정 라디오에서 기자가 취재해보니 친윤계가 친한계로 최고위 출마하려는 사람들 뒤에서 위협과 협박한다고 하는데 친윤들 조폭 집단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친한계로 최고위 출마하려는 사람들을 뒤에서 위협과 협박한다고 한다.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
아 이거는 진짜 큰일인데. 그렇게 저도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친윤계 쪽에서.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또 이철규 의원께서 어디 나와가지고 저기 어대한 관련돼서 뭐 이게 이건 굳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시지? 당원을 모독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견제를 본격화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하신 거죠. 불안한 게 이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아직은 밝혀진 게 아닌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원들께서 한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조직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자연스럽지 않은 선거, 이 당원들의 민심, 당원들의 당심과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외력으로 비트는 방식의 선거를 한번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겹쳐서 더 이게 더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거는 그냥 죽자는 얘기거든. 지금 상황에서 무슨 친윤계에서 뭐 한동훈 위원장 쪽 견제를 넘어서서 지금 뭐 최고위원 나가는 것까지 뭐 저렇게 못하게 막는다 만약에 그런다면 상황이 이거는- 달라요 그때랑은. 아 근데 나는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철규 의원 뭐 친윤인 거는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여기 있는 분들 당연히 다 아는데 그분이야말로 이런 얘기 그런 메시지는 진짜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견제하려는 게 미묘하게 보여요. 이게 저희가 아무리 당내 화합을 이야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뭐 사실로 드러나는 거고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거 아니라고 그렇지. 말할 수는 없으니까 견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야 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뚜껑 따봐야지 아는 거지. 그렇지. 벌써부터 어대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원론적인 문제의식은 저도 이제 전당대회 선관위원이니까 흥행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막 좋은 모습을 보이고 선전을 하고 어. 그 와중에 또 다른 후보들이 조금 다른 목소리 내고 또 빛을 보고. 티키타카 하면서 뭔가 저 당의 리더들이 뭔가 다양성도 있고 저렇게 토론도 잘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근데 안 느끼시겠죠. 그게 아니라고 다 아니까 문제인 거야. 의도가 말했던 읽히니까. 것처럼 앞으로 보수를 어떻게 끌고 나갈까에 대한 담론을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한다거나 이건 좋은데 대통령 편 한동훈 편 이건 아니잖아. 조금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세론이 형성되는 거.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좀 미묘한 부분을 느껴. 제가 풀로 다 들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현상이 그러면 없다라고 앵커가 이제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를 언론에서 과도하게 프레이밍하는 것 자체에 대해 지적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종의 좀 불안감. 네 그런 것들 불편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다. 그러니까요. 예. 자 우리 또 지금 선관위원이니까. 곽건영님, 이영애님입니다. 오늘 발표된 전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요. 국힘은 23일에 전대를 발표했는데 28일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요? 성일종 의원이 말씀하시던데 23일은 장소도 잠정 확정도 아닌데 28일은 국회 대강당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출마 촉구 서명운동 집회 신고까지 하시고 2달 동안 국힘 당사 앞에서 평일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봤습니다. 10,000분 정도, 10,000명이나 돼요. 아까 전에는 더운 낮이어가지고 많진 않았는데 계속 이제 부스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요거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선관위원 들어가서 좋은 점이 딱 하나입니다. 뭐요? 우리 와수다 식구들한테 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죠. 드릴 수가 있어서 일단 23일 날이 잠정적으로 저희가 25일 날이 이제 그 올림픽 기간인데 그거 시작하기 전에 그렇지. 결론을 낸다라고 처음에 목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23일로 한 이유는 어쨌든 간에 그것보다 저희가 결선 투표가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땡겨야 물리적으로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걸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는데 그렇지. 이제 오늘 일정 얘기를 하다가 전당대회 행사를 그러니까 본회 행사를 23일 날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에 만약 결선 투표로 가게 될 때 결선 투표를 혹시 가게 될 때 어떤 그 절차가 필요하냐라고 저희가 짚어본 거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당원 당규 개정을 해서 8대2 했기 때문에 이제 20% 여론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장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모바일 투표, ARS 투표 이거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현장 투표만 하면 그날 바로 해도 돼요 투표. 그렇지. 끝나자마자 2인 다시 올려서 하면 되는데 근데 저희가 그 ARS도 해야 되고 모바일 투표도 해야 돼요.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한 뭐 하루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동시에 하더라도 어쨌든 여론조사도 20% 해야 그렇지. 되고 그래서 이 룰을 그대로 결선에도 적용하려면 적어도 2에서 3일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결선을 갔으니까 또 이것도 되게 재밌는 요소잖아요. 그렇지. 흥행 요소잖아요. 그래서 결선 투표가 그냥 있다면? 자연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선 올라가신 두 분끼리 또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것들도 한두 번 정도 해야 돼요. 이런 물리적인 시간들을 이제 감안하다 보니까 한 28일 정도의 최종 결선을 가더라도 28일 정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당선자를 발표할 수 있는 스케줄이 나온다. 이제 이것까지도 아직은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정을 정해도 비대위에서 승인해야 되기 그렇지. 때문에 그 정도의 저희가 그 일정을 조정해서 올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3일 날 끝날 수 있는 거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냥 결선 투표가 없다 보니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면 저럴 가능성 그러니까 한 28일 정도에 발표를 28일 정도 할 수 할 수 있다. 있다라는 취지지 28일로 미룬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3일 바라건대는 저도 실무자로서 23일 날 깔끔하게 과반 득표 한방에. 과제가 나와서 그렇지. 딱 끝나고 와 하고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이영애님 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뭐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또 후보자들 얘기들 나오면서 요즘 재섭이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도나스. 그래서 어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기사 좀 띄워주세요.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그 김재섭 의원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한동훈의 대항마로 무슨 뭐 친윤에서 자기를 민다 뭐 이건 거기에 제일 두꺼운 걸라는 거 같아. 자기는 친윤을 없애려고 정치한다고 막 그러던데.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나갈라고 하다가도 저 얘기를 듣고 접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어디서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김재섭 의원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까운 사이들한테 그렇지. 사적으로도 이게 사적으로는 솔직히 형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대장님한테도 이야기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대장님이나 저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자주 소통을 그렇지. 하는데 이야기를 사적으로도 안 하는 거면 진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들었어요. 역할은 이제 국민의힘을 위해서 뭐 젊은 보수 정치의 좀 개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은 하고 싶은데 네. 보니까 이제 언론 인터뷰를 보면 그게 당 대표로 나가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누군가와 러닝메이트가 돼서 또 그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을 또 뭐 그 대세로 되면 돕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김재섭 나온다니까 친윤에서 김재섭을 민다 그래서 재섭이가 거기에 완전 뚜껑에 날라간 것 그리고 같더라고. 확실히 선을 그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게 혹시나 당권 도전 선언인가? 전화를 했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이제 김재섭 의원은 진짜로 아직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안 나간다는 말은 안 하니까 맞아. 고민 중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결정 안 했다가 일단 팩트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출마를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김재섭 본인의 결정일 것이다. 그렇지. 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밝힌 거죠. 이거는 오피셜이니까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뭐 개인적으로 뭐 김재섭 의원이 나와서 뭐 어쨌건 좀 험지에서 당선이 돼서 젊고 같이 경쟁하는 모습 보이고 하면 그거는 뭐 이번에 당 대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이 있죠. 일단은 장기적으로. 본인에게도 굉장히 플러스가 될 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흥행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젊은 보수 목소리 낼 것도 내는 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건 좋죠. 그런 의미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게 뭐 얘기 나온 것처럼 무슨 친윤의 후원을 그럴 인간도 아니고요. 일단 목요일 날 나오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와서 아마 승질 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처럼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갑자기 이렇게 전당대회나 이런 이벤트에 출마를 하게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유명세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만약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때를 가정하고요. 유명세를 타고 싶어서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런데 김재섭은 그러기에는 좀 유명하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미 유명해. 그리고 본인이 조금 장기적으로 꿈이 큰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들을 막 그냥 나 이번에 한번 떠봐야지 이런 그렇지. 생각으로 나갈 친구는 아닙니다. 그렇지. 두 번째는 뭔가 실무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당선을 하든 낙선을 하든 당에서 기회가 옵니다. 그렇지. 근데 김재섭 의원은 그것도 맞지 않는 게 이미 최고위에서 그러니까 지도부를 해봤잖아.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이거 자체가 자기한테 어떤 소명이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 원내 활동에 집중하는 게 그렇지. 오히려 본인한테는 큰 공부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김재섭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대항마가 없긴 없나 보다. 이런 맞아. 생각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친윤계든 아니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세론이 형성되는 와중에 뭐 전대 흥행을 위해서든 아니든 이 누군가 와가지고 좀 삐까삐까하게 붙어줘야 그렇지.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결에 안철수 의원은 뭐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불출마한다고 불출마 선언한 게 뉴스가 되더라고. 불출마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야. 불출마 했나? 이게 언제 기사지? 막 이렇게 본 거예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지금 맞아. 이야기 되시는 분들이 물론 역량이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네.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보시기에 아주 새롭거나 신선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맞아. 정도 대세론을 잠재우려면 돌풍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나경원, 주호영 대표 이 대세론 형성될 때 이준석은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제 까놓고 나갔지만 제가 그래서 하여간 그랬는데 그러려면 기존에 어떤 식상함이 있는 인물로는 좀 어렵다. 그렇지. 캐릭터가 겹치는 맞아, 인물도 맞아, 좀 안 맞아, 된다. 맞아. 그럼 이제 김재섭이 얘기 나오는 거는 그나마 얘는 이제 그런 거죠. 약간 새로운 캐릭터인데 그렇지. 약간 이준석이 오버랩 되기도 하고 이러게 또 김재섭 의원 또 승질 냅니다. 그렇지. 하여간 그렇다 보니까 구도상 완전히 한동훈 위원장과 배치되거나 한동훈 위원장과 다른 캐릭터의 누군가를 찾다 보니까 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차피 한 위원장 뭐 추대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네. 같이 나와서 건전한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아무리 어대한이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좀 지켜봅시다. 자, 그다음에 이영애님, 이철규 의원 분란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KBS 고성부 프로에 나가 둘이서 쿵짝 맞춰 중간 간부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켰으니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보셨네요. 근데 전에 김태현님과 백 변호사님 두 분이 나갔을 때 현 정부 탄생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 했었어요. 한 위원장이 버티셨기에 가능했다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일 때 현 정부에서 누가 나서셨는지.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님 굳이 저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저런 방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디스하는 거는 본인에게도 그렇고 국민의힘에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불편함은 이제 조금 드러내시더라고요. 계속 좋지 않다.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어쨌든 간에 이제 중진이시잖아요. 그렇지. 중진이시고 하다 보니까 꼭 친윤 핵심이 아니셔도 조금 약간 저런 이야기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서 조금 특히나 이번 선거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내지는 우리 아주 가까운 친윤의 대표주자 이런 분들은 아마 등장하기 어려운 전당대가 될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맞아. 지금 그러니까 누가 그런 분석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친윤이다라고 하는 딱지를 달고 나온 순간 지금 있는 지지율에서 반은 깎아 먹을 것이다. 이게 제가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당내의 구도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가 완전 100% 축제가 아닙니다. 총선이 끝난 뒤에 쇄신의 길을 찾아가는 되게 좀 고통스러운 전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전대에 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다시 대통령을 막 강력하게 옹호하면서 그다음에 이번 선거는 대통령실 아무 관계도 없고 당이자는 안 맞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뭔가 깎아내리기 하고 폄훼하는 듯한 그냥 이제 과거에 뭐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개인적인 불편함 그 이상도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루이실라님, 결선 투표도 혹시 동훈햄이 과반한되면 반환동표 모아서 역전 가능하다는 치윤 계산으로 보이는데 왜 그리 동훈햄 견제에 목숨 거는지 국힘당원으로 화가 납니다. 민주당 의사인데 뭐 그러니까 결선 투표도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선 투표는 안 가요. 네.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하실 때 그때가 이제 사실 그때 처음 결선 투표제가 저희 당에 도입됐을 때인데 그때가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야 결선을 가느냐 안 가느냐 가면 천하람이 가나?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위는 어쨌든 김기현 대표였으니까. 근데 그때 여론 추이를 봤을 때 당원 100% 그때가 더 읽기 쉬웠죠. 당원 100%니까. 당원 100%니까. 근데 현재 스코어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봤을 때 그때보다 더 큰 사실은 지금까지는 격차가 나는 게 맞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정도일 때도 결선 안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분위기면 결선 가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하고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다. 예, 박미진님 감사합니다. 김찰리님. 대장님 그럼 목요일 라인업 어떻게 되나요? 저랑 이번 주는 희석이 형이랑 그다음에 김재섭 의원 오고요. 우리 회식이라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곽관영 위원장은 관용이는 방송에 혹시 못 오면 회식에만 올 수도 있고 밖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목요일은 아직 라인업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영애님 그리고 1시간도 안 돼서 삭제된 기사를 고성국 이철 교수도 주거니 박건희 언급하며 김경률, 진중권, 신조님 등이 한 위원장이 옆에 있어서 정치 성향이 당원들이 인정하는 분들이다. 그런 얘기 왜 하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굳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고성국 박사가.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참 아유 좀 그러네요. 하문수님 그럼 이철 그렇게 불만 많으면 링 위로 올라서 한번 붙어봐라. 그것도 아니면 조용히. 아유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전당대회 이제 앞으로 후보 등록하고 뭐 출마 선언하고 이러면 이제 더 북적북적해질 텐데 그래야죠. 우리가 처음에 아까 한 위원장 얘기를 하면서 유시민 관련 오늘 그 확정 판결 나오고 기사하고 그 밑에 이제 댓글 한번 본인이 SNS 올린 거 봤잖아. 예.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게 좋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내가 극찬했던 게 헌법 84조잖아. 그죠? 예. 기사 좀 띄워주세요. 형님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내가 그랬잖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제일 뜨거운 숫자 84.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계속해야 될까요? 재판을 중단해야 될까요?를 여론조사를 했더라고. 예. 근데 저 수치가 압도적이네. 압도적이잖아. 그러니까 진보도 재판은 계속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이재명 무죄야. 그럼 재판 계속해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그 한 국가의 사법적 정의에 대한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럼. 법치는 좌우가 없다.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여가 되든 누가 야가 되든 상관없이 그렇지. 원칙처럼 사회에 지켜져야 되는 규범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판단들을 어.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20%는 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혹시나. 그러니까 저 경우는 저 70%가 넘는 분들은 그냥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이건 여야가 없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확실히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그동안 걸어온 길들이 뭐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 이슈를 한동훈 위원장이 탁 던지고 이게 대중들의 엄청난 관심사가 되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거의 핵주먹을 내는 상황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재판 끌어서 본인이 대통령만 되면 끝 이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니죠. 아니야를 던져주고 아니죠. 그리고 그 지지자들 애매하게 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왜냐하면 이게 그 민주당의 지금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분위기는 자, 잘못을 해도 상관없어. 음주운전을 하든 위증교사를 하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다 찍어주잖아. 그렇지. 찍어서 대통령 되면 그만이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일침을 날리는 겁니다. 그렇지.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봐야 똑같이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이야기에 속아서 혹은 진짜로 그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표를 던질 유권자들에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뭔가 사회적으로 건강한 아젠다를 던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재능이기도 해요. 아젠다 세팅에 대해서 아젠다 정치학에서 엄청 많이 배우는데 어쨌든 논쟁이 붙었을 때 이 아젠다를 누가 먼저 던졌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권력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를 약간 이니셔티브를 그 뒤에 다른 분들이 이거에 관련된 헌법 그렇지. 84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야기의 결론은 어쨌든 주인공은 한동훈이지. 처음에 던진 그렇지.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던져서 제가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그때 막 쓰고 했었는데 네. 자 이제 뭐 얘기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는 뭐 어대한 얘기 나오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러닝메이트 러닝메이트 일종의 얘기 나오는 거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장동혁, 장동혁 아무래도 그렇죠. 김영동 비서실장이었고 김영동, 또 김혜지 의원도 있고 김혜지 의원, 그다음 뭐 정성국, 뭐 박은식, 박은식 네. 그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영입했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한다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더라고. 어쨌건 당 대표가 되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라고 하더라도 네. 당 대표가 되면 결국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네. 그래서 소위 너무 다 친한 그룹으로만 꾸리면 대통령 관계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친윤이나 개파색이 좀 옅은 사람도 같이 하려고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 이게 사실은 언론의 프레임인데요. 저희가 런닝메이트 제도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팀처럼 되는 게 보통 이제 3인이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천하용인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고 최고위원
두 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2인 정도. 청년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총 저희가 4표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한 4인 1팀 정도 해서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대세론을 형성하는 당대표 후보가 있으면 그렇지. 줄투표 비슷하게 하는 성향이 있어서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 컷오프를 어쨌든 통과한 분들이 자꾸만 접촉을 합니다. 붙어요. 그렇지. 원래 이렇게 팀 짜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팀 짜서 나가는 게 아니라 붙어가지고 일종의 편승 효과를 누리는 거죠. 아 여기 당 대표를 찍으면 자연스럽게 여기랑 친하니까. 그래서 행사도 그렇게. 같이 다니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러닝미니트가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팀을 짜서 나가는 건 공식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지. 그러니까 약간 이준석 대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팀처럼 이렇게 다니.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건데 저도 지금 대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대위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나 정말 노골적으로 친한이라고 알려진 분들 일색으로 팀을 꾸렸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위원장도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네.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뭐 보통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대통령을 많이 싫어하고 네. 또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 분들은 또 한동훈 위원장 싫어하고 이런 경우가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결론적으로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이랑 완벽하게 척지고 또 끌고 가기 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도 분명히 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간택하는 식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좀 재밌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재밌는 제가 전당대회를 여러 번 봤는데 그 경험상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생각도 안 해. 근데 압도적인 1위가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안 하는데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나는 한동훈과 함께 간다. 그렇지. 일면식도 없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 맞아. 네. 그런 현상이 오히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우리 당원분들께서 보시기에 아 가치가 맞는구나. 저 뭔가 내놓는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개혁적인 성향들이 맞겠구나. 팀플레이가 잘 맞구나. 이렇게 형성되는 팀이 자연스러운 건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손 들고 나예요 나 뭐 이런 저 거. 한동훈 찍으면 날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까요. 네, 보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군이 형성이 되면 한번 여러분들도 그때 보시면서 저희도 그때 여기서 또 평론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그 총선 백서. 총선 백서는 사라졌어. 거의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대중들의 그걸로 사라졌고 어차피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나 이제 뭐 나오는 걸로 거의 결정된 것 같더라고. 그렇지요. 그렇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완수는 해야 되니까 백서 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랑하시는 여러 이제 당원분들 국민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조정훈 위원장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행위가 신중하지 못했다. 이건 부적절했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요. 근데 백서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제가 혼나면서도. 근데 지금도 좀 그렇긴 해요. 어쨌든 보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어서 오늘도 백서 TF가 저는 TF 위원은 아니긴 한데 광주 갔더라고요. 오늘 호남에 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열심히 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저도 백서특위 면접을 면담 뭐 하여튼 가가지고 저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모르겠어요.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하여간 좀 아쉬워요. 항상 이 백서를 생각하면 이번 백서는. 그러니까 아니 백서가 처음에 뭔가 특정한 의도성이 보이는 것처럼 이제 딱 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그러니까요.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총선 백서가 거의 사실상 끝났어.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총선 전에 발표도 못 하고 총선 이후에 발표해도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할 거고. 이제 박상수의 총선 백서를 보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박상수의 총선 백서를 보면 돼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박상수 변호사가 본인의 총선 백서를 들고 이제 원래 오늘 뭐 의사타진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잘 됐습니다. 박상수 변호사가 책 들고 오면 그거 사서 읽으시죠 한번 여러분들도.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요. 예약 판매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저도 책을 못 받았거든요. 사긴 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읽고서는 저도 좀 날카로운 질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쯤이면 적당할 것 같다. 나도 사서 저기 사인이나 좀 받아야겠다. 아마 진짜로 이번에 총선 때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했기 때문에 맞아.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진짜 본인 글쟁이니까 우리 또 글쟁이들은 뭐 또 생각나는 거 쫙 쓰다가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책이 되는 거지. 얼마나 또 신나가지고 얘기를 할지 기대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다음 주 우리 월요일 날 또 박상수 변호사 함께 또 한번 해보고요.